어떤 세금으로 용돈 주고 그다음에 통계만 조작하는 이런 일자리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후로 뭐 통계를 조작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허접한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에 일자리 앞에는 참사, 쇼크, 절벽 이런 암울한 수식어들이 한 단어처럼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대책에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이 심각한 고용난 쉽게 풀리지가 않는데요. 야권에서는 통계를 부풀리려는 가짜 일자리 대책이다 이렇게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금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고용난의 실태와 해법 차분하게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원재 랩 2050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 랩 2050 뭔가 이름이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죠. 네, 2050년 실험실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네네. 2050년처럼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 연구하고 실험하는 그런 네네. 연구소입니다. 한 30년 앞에까지 내다보고 그렇습니다. 계시군요. 지난달에 이 9월 신규 취업자 증가 수가 당초에 우려는 마이너스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지는 않고 4만 5천 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그 취업자 수라는 게 작년 같은 기간 대비니까 네네. 그 작년 9월 대비 얼마나 늘었냐죠. 그래서 네. 4만 5천 명 늘었다는 건데 네. 그 전달에 8월 달에 3천 명 늘었었죠. 충격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예. 충격을 받았고 그 전달 7월 7월도 달도 마찬가지고요. 5천 명이었고 그 전에 이게 6월 달까지는 그래도 10만 명 선이었는데요. 네. 뭐 그래도 예상보다 괜찮은 수치가 나와서 네.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봐야 되냐 그렇지는 않은 게요. 우선은 일단 이 많은 분석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9월 달에 추석 연휴 네.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가 좀 화랑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조금 더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소비 네. 때문에 단기적인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최근에 과열이 되었었는데 네. 그 영향도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자산이 늘어났다는 그 느낌 때문에 자산 효과라고 해서 조금 더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이런 추측도 할 수 있고 네. 가장 핵심적으로는 사실 우리 고용 문제 핵심은 이게 주변적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업, 자동차업 같은 제조업에서의 고용 위기가 정말 고용 위기이거든요. 네네. 그것이 풀리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네. 아직 낙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 실업자나 취업 준비생 수가 지난 2003년 이후에 가장 많습니다. 정부가 여기에 대한 처방으로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을 더 채용하겠다 한 500명가량. 이렇게 대책을 발표하니까 야권에서는 이게 가짜 일자리다 아예 이름을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고용 통계 부풀리기 하지 말라 이런 반응이 거셉니다. 사실 통계의 함정 이야기도 계속 나오기는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가 진짜 가짜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일자리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요. 다만 네네. 단기적인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것이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뭐 이번에 조금 아까 이제 화면에서도 많이 공방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단기 일자리 정책도 사실 필요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야기가 맞고요. 네. 또 이제 청년들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청년 구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을 어떻게든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네. 자리를 잡는 과정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의미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장기적이거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이라고 볼 수는 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포인트에서는 사실 단기, 장기라는 그런 말보다도 공공이냐 민간이냐 뭐 이런 포인트가 야권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단기 공공 일자리를 지금 이야기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 일자리의 경우에 장기적인 공공 일자리는 네. 그것을 일자리가 너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든 뭐 공기업이든 사람을 채용해서 써야 그렇죠.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세금 낭비가 되니까요. 네네.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습니다. 네.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는 저분들을 도와서 넘어가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단기 공공 일자리 의미는 있고 네네. 이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단기 공공 일자리라는 것은 예를 들면 IMF 구제금융 이후에 한 20년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공공근로 일자리를 정부에서
내놓았었죠. 그래서 네. 그것들의 뭐 거리를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숲에 가서 나무를 베는 일 이렇게 공공적으로 좀 의미가 있지만 꼭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너무 많은 분들이 경제 위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니까 그때 뭐 은행도 합병되고 기업들 맞습니다. 파산하고 하니까 그런 일자리 정책을 펼쳤었고 예를 들면 네. 뭐 이명박 정부 때도 2008년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왔을 때 사실 그 즈음에서 4대강 사업을 굉장히 크게 펼쳤는데 그것도 맞아요. 사실은 공공의 세금을 들여서 건설공사를 네. 크게 벌인 것이죠. 네, 그것 네. 때문에 또 일자리가 생기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쯤에 이달 하순에 고용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이런 발표도 하셨는데 보면은 투자 활성화, 혁신 성장, 규제 혁신, 또 지역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타겟팅해서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것 같아요. 통계의 함정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고 또 고용의 질 이야기도 있어서 이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통계의 함정이라는 이야기에도 좀 동의하십니까? 통계 함정이라는 거는 일자리가 네네. 실제로 일자리에 늘지 있어서 않았는데 네네. 는 고용률도 사실은 좀 통계로 봐서는 늘었다. 뭐 최고다 60%가 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분모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 가능 인구나 또 이 실업률을 볼 때 경제 활동 인구수 뭐 이런 네네. 것들을 따져볼 때 네. 통계의 지금- 함정이다 해서 장하성 실장님이 굉장히 공격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고용률 통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요. 네. 우리 정부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현실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계 기준하고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계 네. 기준은 뭐냐면 16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놓고 그중에서 취업을 한 사람들을 취업자라고 놓고 그 비율을 가지고 취업률을 따집니다. 네. 근데 지금 고령화가 너무 많이 진행돼서 그렇죠. 64세 이후에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너무 늦게까지 취업 준비를 해서 이제는 대학 졸업하는 걸 넘어서서 30살이 되어서까지도 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35살 이렇게도 가고 그때 결혼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16세부터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놨으니 그때부터 30세, 35세까지의 인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런 문제 때문에 통계 함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 자체, 고용률 자체가 사실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문제는 저는 고용의 질이다. 단기적인 네네. 일자리가 늘어나고 중요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에서의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네.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이 일자리 대책에 있어서 좀 발상을 좀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아까 이 제조업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이런 고용 위기를 겪은 유럽의 몇몇 나라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직접 보고 오셨다고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제가 2주 동안 유럽에 좀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이 제조업 분야의 고용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울산이라든지 뭐 거제, 통영 같은 곳에 군산도 그렇고요. 그렇죠. 군산도 그렇고 지금 뭐 자동차 공장, 조선소 이런 곳에서 뭐 문을 완전히 닫은 곳도 있고 네네. 군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이 그 울산이나 통영, 거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다는 소식이 굉장히 흉흉하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이제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업 같은 것이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 선진국에서 하다가 또 한국이나 일본 같은 곳으로 왔다가 왔었던 또 거죠. 중국으로 가기도 했다가 네. 중국에서 또 다른 제3세계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조선업과 자동차업이 지난 20년, 30년 동안 굉장한 호황을 보이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쇠퇴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이런 이제 생각이 기본적으로 저는 드는데요. 사실 네. 이 일을 유럽에서 먼저 겪었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높은 실업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뭐 울산이라든지 거제라든지 통영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해고당해서 생활고를 겪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기존의 공장지대를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허가 돼갈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갔던 유럽의 지역 중에 그 문제를 20년, 30년
전에 먼저 겪었던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사실 이 제조업 고용 위기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선진국 문턱에서 다 겪고 지나간 일인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좀 눈에 띄시던가요? 제가 방문했던 곳이 그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도시인데요. 네, 구겐하임 미술관 있는 곳이요. 잘 아시네요. 예, 예. 그 굉장히 유명한 이 네. 미술관이 있는 곳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거기가 이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조선업의 이 생산 기지였습니다. 네. 그게 이제 70년대까지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 빌바오라는 곳에 제가 사실 국제사회적 경제 포럼이라는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네. 그 도시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힌트를 우리한테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보니까 말씀하신 구겐하임 미술관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미술관이 바로 구겐하임 미술관인데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금속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 미술관을 프랭크 게리라는 아주 세계적인 건축가를 모셔서 네. 옛날에 조선소가 있다가 철수한 자리에 지은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철길이 쫙 있었는데 다 소용이 없어졌죠. 그 철길을 통해서 이 자재를 들여와서 이 조선업이니까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서 저 바로 화면에 나왔던 강을 통해서 배를 띄워보내서 바다로 내보냈던 것인데 네. 그게 다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철길은 공원으로 만들고 그 강은 정화를 해서 시민들이 강가를 산책하면서 볼 수 있도록 경관을 잘 꾸며놨어요. 그리고 네. 도시 곳곳에 여러 가지 뭐 지하철 입구부터 시작해서 축구 경기장까지 다 아름다운 건축물로 다 만들면서 관광지를 일단 부상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한번 이 좋은 변신을 했고요. 폐허가 될 뻔한 것을 그래도 잘 네.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겐하임 미술관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렇죠. 문화예술의 이 전진기지처럼 기억을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가보니까 새로운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미술관 이런 얘기는 한 20년 이제 된 이야기인데 네. 이번에 가보니까 BBF라는 창업가들을 양성한 학교를 시내 한복판에 이 상당히 큰 규모로 만들었는데요. 예. 이 BBF라는 교육기관은 어떤 곳이냐면 몬드라곤 대학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협동조합 대학이 원래 스페인에 있습니다. 빌바오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데 빌바오 시에서 몬드라곤 대학에 위탁을 줘서 빌바오 시내에 창업가 양성기관을 만드는데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달라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인데 교수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코치만 그러면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우나요? 그래서 딱 그 입학을 하면요. 학생들끼리 10명, 15명 팀을 이뤄서 바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자, 나중에 창업을 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품 개발하고 마케팅할 계획을 세워서 네. 졸업하기 전까지 다 물건을 얼만큼 팔아오세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팀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을 네. 강조하면서 기업가 정신이지만 혼자서 이윤 얻는 이런 기업가 정신이 아니고 팀을 이뤄서 직접 해보면서 교수님들이 아니고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 있는 기업가분들이 코치로 옆에 앉아서 네. 조금씩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코치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예비 기업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도 몇 명이 있었고요. 성과는 어떻던가요? 지금 그 절반 정도는 그 기존의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고요. 네네. 한 3분의 1 정도는 실제 창업을 해서 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또 빌바오시가 있는 스페인의 바스크 지역이 네. 협동조합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네네. 협동조합 고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빌바오가 한 번은 조선업이 나가서 공동화됐다가 문화예술로 한번 이 재생을 했다가 그 위에 젊은 사람들의 기업가 정신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산업이 좀 변형이 된 거죠. 조선업에서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산업이 변형이 됐고 요새는 이제 대학과 지방 단체가 그렇죠. 같이 손을 지방정부가 잡아가지고 손을 잡고. 예전에는 산학협력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지방과 대학의 네네. 협력이 활성화됐다. 그래서 창업가들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차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오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프랑스 릴도 다녀오셨다고요. 네, 프랑스 여기도 릴, 네. 제조업이 굉장히 좋았던 도시죠. 그렇죠. 예전에 교과서에서 본 기억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네네. 그 근처가 철강지대고 해서 네. 제조업이 굉장히 융성했었는데 여기 다 빠져나갔어요. 네네. 프랑스의 에펠탑 다들 아시죠? 네네. 에펠탑에 올라다니는 승강기도 여기서 만들고 뭐 오. 도버 해협 지나가는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그 해저 열차 있잖아요. 네. 그 열차 레일도 여기서 만들고 다 그랬다고 할 정도인데 다 빠져나가서 폐허가 된 공장지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네. 우범지대가 되고 빈민지대가 되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자리를
사회 연대 경제라고 부르는 이 프랑스의 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이렇게 부르는데 프랑스에서는 사회 연대 경제라고 부르더라고요. 네네. 이 사회 연대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안전한 먹거리, 뭐 친환경 먹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벌이고 계시고, 네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요리 학교를 열었어요. 그래서 요리 학교에서 창업을 또 준비한 학생들이 있고, 네. 그래서 생동감을 다시 불어넣고 있는 그런 이 도시 재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과 실험들을 하고 있군요. 우리랑 나란히 놓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점을 차용할 수 있을까? 우리도 좀 우리의 고용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보고 그에 따른 처방과 또 실험도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당장 이 다음 주에 정부는 이 민간 부분의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처방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정책의 초점을 다른 각도로 돌려서 더 멀리 내다보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 절벽의 실태와 해법 오늘 이원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